인권 결의안을 놓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문 후보 측이 공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오히려 송 전 장관이 북한에 먼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TV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 5%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휘발유 공급이 제한돼 중국이 원유 중단이라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칼빈슨 항모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시키며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가 쓴 권총과 실탄 11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총기 입수 경위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시작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선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각축을 벌여왔지만 1에서 4위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2007년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와 관련해서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먼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에 우리 입장을 결정하자고 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그런데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에는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 후보가 북한에 양해를 구하거나 기권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오히려 송 전 장관이 북한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김경수 문재인 후보 측 대변인이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회의 기록입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틀 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간담회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당시 박선원 전 안보전략 비서관이 작성한 메모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양해,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백종천 전 안보실장은 11월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에 통지문을 보낸 건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북한의 입장을 미리 알아보려는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문 후보 측의 주장이 나온 뒤에 그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기존 주장의 핵심 내용이었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 16일에 끝난 게 아니라 유엔 표결 직전까지 계속됐다며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자신이 반대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엔 표결 직전인 11월 20일까지도 우리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의 주장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고록엔 11월 16일 경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인터뷰에선 16일에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도 있다고 한 걸음 물러난 겁니다. 문 후보 측은 그날 이미 기권으로 결정됐지만 송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 송민순 전 장관의 기존 주장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는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취재 기자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일단 오늘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 낸 자료 그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문 후보 측에서 오늘 공개한 자료는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 여기서 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외교부 장관은 송민순 전 장관을 말하고요. 즉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 방침이 정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송 전 장관이 한 얘기하고 이게 다른 부분인데 16일에 이미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다. 이 지금 공개한 자료는 그 회의에 배석했던 비서관이 쓴 자료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는 일단 11월 16일에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냐 못 내렸냐인데요. 일단 손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그날 결론을 안 내린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권으로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재차 반박을 했죠. 뭐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네, 송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6일에 결정됐을 수는 있지만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16일에 결정됐을 수는 있다. 네. 사실은 16일에 결정됐느냐가 상당히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부터 이번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회고록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 부분 역시 오늘 공개된 문서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양해나 기권이 모두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나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게 그 배석했던 비서관이 일일이 이제 수기로 썼던 걸 다 공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16일에 결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민순 전 장관이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서 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20일까지 계속 논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송 전 장관은 이 자신과 이 문 후보의 본인 사이에서는 표결 직전인 20일까지도 논의가 계속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문 후보 측에서 공개한 자료 중 또 하나가 바로 박선원 당시 안보 전략비서관이 기록한 개인 수첩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찬성, 기권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 계속 논의가 됐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건 나왔고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 부분이 또 이제 하나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 18일 그 회의에서도 이 찬성 기권 이야기가 오고 간 이유에 대해서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기권 방침은 어쨌든 16일에 이미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유한울 기자 리포트를 보면 문재인 당시의 비서실장이었죠. 거기 보면 양해, 기권 이런 게 상당히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거로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게 뭐 여러 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고 북한에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 정확한 입장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걸 공개를 안 했던 겁니까? 일단 지난해 10월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송 전 장관이 당시에는 회고록 내용만 공개하고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해명은 충분히 했지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따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송 전 장관이 추가적인 문건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엔 기록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와대 문서 물론 수기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던데요. 송민순 장관이 얘기한 게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송 전 장관은 당시 문 후보와 논의가 있은 후에 약 1시간 후에
결의안 찬성에 반대하는 내용의 이런 북한 메시지가 서울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전달이 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1시간 후라는 좀 구체적인 당시 상황까지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이제 갑자기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명은 사실 없는 상태인데 16일에 기권을 했느냐 그 부분 회고록과 다른 부분이죠. 이후에 문재인 전 장관이 직접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이 추가로 좀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오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는 이른바 주적 논쟁, 그리고 송민순 쪽지 논란 이런 이슈가 계속되었지만 후보별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전주보다 소폭 하락해 격차는 11.9%포인트,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8.4%, TV토론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모두 2%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해 처음으로 지지율 5%대에 진입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주적 발언을 비롯해 이른바 송민순 문건 공개 이후인 그제와 어제 실시한 것으로 안보 이슈가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를 잘 해결할 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6.9%로 안철수 후보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양 캠프에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선용 색깔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한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 실제 민심과는 다르다며 샤이 안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제1 공약으로 강조한 일자리에 대해선 안 후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가장 잘 해결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가 34.2%로 25.9%를 기록한 문 후보를 앞섰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오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밝히며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 선언을 발표했는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자고 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6자 회담을 이끌어내고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비한 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주적 논란과 송민순 문건 등으로 안보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미래 선언을 발표하며 보수와 진보를 모두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진보는 안보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합니까? 보수는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낡고 수구적인 보수 진보와 헤어질 때입니다. 미래를 강조함으로써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안 후보는 특히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전 현 정권 실패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꺼번에 공격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TV토론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5%대에 진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침 일찍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찾았습니다.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을 기리는 평화의 발 동상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이른바 송민순 문건과 주적 논란 등 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보 행보로 다른 주자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진보 후보들이 지금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당내 일각의 보수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산을 찾아 주말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향해서는 날선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제가 존경하지만은 우리 문 후보님 개혁의지 약합니다.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세에 편승한 투표야말로 사표가 된다며 자신에게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마크맨이 간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홍 후보는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송지혜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첫 서울 유세에서 태극기 부대를 강조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세 장소인 서울역 광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처음 시작됐던 곳입니다. 홍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과 보수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곳 광장을 찾아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날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친박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홍 후보 공개 지지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아니라 촛불광장 광풍에 떠밀려 탄핵당하고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건 선거 구도를 좌우 대결로 만들어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되면은 안철수 표가 우리한테 거의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선 홍찍자 구호가 넘쳤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는 이른바 홍찍문 프레임에 맞서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주장입니다. 홍 후보는 이틀째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원로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서민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라가 이러다가 좌파로 넘어가지 않느냐. 홍 후보는 내일 강원 경기 지역 유세에서도 보수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에는 유난히 소품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후보가 유세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세탁기와 바람개비도 등장을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시민들과 걸으며 셀카를 찍거나 포옹을 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세탁기에 색색깔의 티셔츠를 넣고 돌립니다. 가짜 안보, 친북 좌파, 반칙 특권 등의 문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이른바 세탁기 논쟁이 화제가 되자 아예 세탁기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엔 녹색 바람개비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유세차 대신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가 크지만 다른 후보와 차별화한다는 측면도 큽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전동 로봇인 세그웨이를 활용해 친환경 유세 대열에 올랐습니다. 세그웨이를 타고 대학가 골목을 누비자 청년들의 시선도 절로 따라옵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일 3개국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긴급 통화를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 이동과 북한의 도발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일본 후지 TV 계열 FNN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밤 아베 총리와 전화 회의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에서 북한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팬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 직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각 일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정상과 전격적으로 연쇄 통화를 갖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통화는 칼빈 스노가 한반도로 배치되고 중국이 공군에 초비상 경계를 내린 상황에
11일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통화회의 의제가 그만큼 긴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모종의 조치를 중일 정상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오는 26일 상원에 대한 비공개 대북 정책 브리핑에 앞서 두 정상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통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미일 간 양자 현안으로 통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백악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용우입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무적 함대로 불렸지만 행정 논란에 빚은 미국 칼빈슨 항모의 항로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두 척이 오늘 필리핀 앞바다 서태평양에서 칼빈슨호 항모 전단에 합류했습니다. 미일 합동훈련을 하면서 동중국해를 거쳐 북상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요일 발사 절차 등 전술훈련과 통신훈련을 2, 3일가량 실시한 뒤 한반도 작전 해역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미일 공동훈련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견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칼빈슨호를 동해로 이동시켜 대북 경고 메시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북핵 실험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19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채굴용 수레들과 장비 트레일러 추정 물체가 관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오는 25일 도쿄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는 6월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가족과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최근 평양에선 휘발유 공급이 제한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원유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핵 해법에 있어 대화를 강조했던 중국이 고강도 제재로 무게중심을 바꿨다는 겁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 힐은 평양 시내 주유소에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교관 차량의 안에 선별 주유가 이루어졌다고 인민일보 평양 특파원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값이 최대 83%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중국 투자기구 관계자는 유가 상승의 전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힐지는 평양의 휘발유 파동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핵 문제 해결을 요청한 이후에 확산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대북 원유 중단이나 감축 제재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中国政府会采取什么样的政策？你最好还是听中国政府部门的权威的声音。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실질적 조치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타격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영 매체의 논조와 같이 대북 제재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협조하려는 시진핑 주석과 북한을 지지하는 당내 좌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번엔 세월호 소식입니다. 선체 내부 수색을 시작한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에 구멍을 더 뚫고 진입로 크기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신항에 남아 취재 중인 이상혁 기자 연결해보죠. 이 기자, 지금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배 윗부분, 그러니까 우현 쪽에서도 수색을 시작했다고요? 네, 세월호 선체는 지금 좌현이 지면에 닿아 있습니다. 즉 우현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층 객실 뱃머리 쪽에 추가로 구멍을 뚫고 배 윗부분, 그러니까 우현 중앙 쪽에선 객실 밖 통로에 쌓여있는 진흙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뼈, 추정뼈 조각 83점도 발견했습니다. 우현 중앙 쪽에서 객실 밖 통로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가설 사다리도 설치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3층과 4층 객실을 집중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배 아랫부분, 그러니까 좌현에선 이미 수색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 진입로의 크기는 더 넓혔다죠?
네, 해수부는 4층 객실 좌연 쪽에 확보한 진입로 3곳 가운데 이 한 곳의 가로 크기를 2.4m로 늘렸습니다. 기존 진입로의 가로 크기 1.2m보다 2배 가까이 된 겁니다. 이 작업 인력을 1명이라도 더 투입하고 작업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색 작업의 속도가 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부는 각종 장애물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작업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수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쌓여있는 진흙도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입로에 쌓인 흙을 제거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수색 작업이 생각보다 더뎌서 미수습자 가족들도 참 답답할 텐데요.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색 작업이 오래 걸리자 이 다른 수색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의 안전도 걱정했습니다. 이 수색 방안에 대해선 해수부와 선체조사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색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목포 신화에서 이상혁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 하나 더 이어가죠.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남아서 학생들을 도왔던 단원고 교사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순직 군경은 순직 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더 높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안산 단원고 교사인 이모 씨는 참사 당시 세월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종됐던 이 씨는 참사 15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후 이 씨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걸로는 모자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예우 수준이 더 높은 순직 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반 공무원인 교사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 생명, 신체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순직 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이 씨 아내는 자신을 순직 군경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건의서를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 씨가 군경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 유족으로만 인정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경북 경산의 농협지점에서 1,5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권총 강도가 범행 5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농협 인근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경찰은 평범한 이 농부가 총기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권총 강도를 저지른 김모 씨의 집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관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곳에서 범행에 사용한 권총 한 자루와 실탄 11발을 찾았습니다. 김 씨가 감췄다는 18발의 실탄 가운데 나머지 7발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563만 원 가운데 1,19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의 한 농협 지점에 총을 들고 들어가 1,500여만 원을 빼앗은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분석하다가 자전거를 싣고 가는 트럭을 포착해 추적한 끝에 어제 저녁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자, 은행 털은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김 씨는 농협에서 8km쯤 떨어진 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해 왔는데 가족의 보증 문제로 빚을 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잘하고 착한 일 알았어요. 야, 일도 부지런하고 엄하고 부모한테도 잘했다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가 총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나머지 실탄과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대졸 실업자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대졸 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대졸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실업자 수는 116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54만 3천 명이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1.2% 늘었지만
대졸 실업자는 9.2%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넣고 그 되는 걸 기대했다면 이제는 안 될 걸 생각하고서 많이 취업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향하기도 어렵다는 게 청년구직자들의 하소연입니다.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잘 안 하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 사회로 청년층 공시생은 2011년 18만 5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7천 명으로 38.9% 급증했습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늘리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 미스매치를 해결할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울릉도에서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은 이제 모두 대피는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땅 한쪽이 푹 꺼져 구멍이 숭숭합니다.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산 위쪽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골목길도 지진이 난 듯 쩍 갈라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절반이 뚝 달려 이렇게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이의 틈은 어른 한 뼘만큼 벌어져 있고 이 틈을 따라가다 보면 집 전체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뭐 어떻게 살겠어요? 뭐 살 수는 없지요. 울릉도 깎이등 마을에 땅이 내려앉은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침하된 면적은 6만 1,000제곱미터. 축구장 8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습니다. 울릉구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와 폭설을 침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어진 지형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집안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올 장마철입니다. 침하가 일어난 산 중턱 1km 아래론 울릉도 중심지인 도동이 있습니다. 이게 훑어진다고 하면 도저히 절단나 보잖아요. 그래 이거 보강을 해줘야죠. 장마가 오기 전 정확한 원인 진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어린이 도서관,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죠. 요즘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면 성교육을 위한 서적들이 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어린이들에게 좀 심어주자 이런 취지인데 막상 책을 펼쳐보면 엉뚱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서적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민망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또 다른 어린이 도서관엔 성교육과 무관한 S라인과 복근을 강조하는 사파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선 초등학교 도서관에선 성기나 가슴 확대 수술을 부추기는 듯한 그림책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여성단체가 공공기관에 비치된 어린이용 성교육 책들을 분석했더니 4분의 1가량이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도서를 보고 또 사파의 수준도 굉장히 낮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성에 대한 진짜 모습이구나. 도서관 관계자는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뭐 어떤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고서 적당하다 싶으면 사고. 전문가들은 아동기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는 시기인 만큼 보다 꼼꼼한 내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선 대선 1차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유럽의 미래는 물론 세계의 포퓰리즘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U 탈퇴파가 당선되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선거 전 막판까지 후보 4명은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한국 시각 내일 새벽쯤 다음 달 7일 결선에 나갈 2명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극우 마린 르펜 후보는 유로존 탈퇴와 이민 수용 중단을 내걸었고 극좌 장 위크 멜랑숑 후보도 EU 체제에 부정적입니다. 이들이 당선되면 EU는 파운드화를 써왔던 영국의 탈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EU 노선인 중도파 에마뉴엘 마크롱과 중도 보수 프랑스와 피용 후보의 선전을 EU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호주의냐, 더 자유로운 교류냐의 세계적 흐름을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을 낳은 포퓰리즘의 파고가 유럽까지 뒤덮을지도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납니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EU 체제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마크롱과 르펜이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결선이 치러지면 르펜의 당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이죠. 요새 야구장에 가면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연기가 자욱해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계단과 복도는 이미 흡연실이 됐고 관중석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야구장의 흡연 실태를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광판 옆에서 줄담배를 피워댑니다. 관중석 통로도 흡연실로 전락했습니다. 5회가 끝난 지금은 그라운드 상태를 다시 정비하는 클리닝 타임인데요. 잠시 경기가 멈춘 사이 바깥 풍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의 신신당부에도 복도마다 담배 연기로 뿌옇고 곳곳에서 꽁초가 발견됩니다. 간접 흡연의 고통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애들도 기침 많이 한다고 야구 보러 올 때마다 힘들다고 상의 좀 해보라. 그나마 있는 흡연 부스는 화생방실을 방불케 합니다. 답답해서 들어오기 싫죠 처음에. 팬도 확 이렇게 좀 세게 해놨으면 좋겠네요. 대전 한밭 야구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표소와 주차장은 물론 변전실과 구장 내부 곳곳에서 불법 흡연이 목격됩니다. 야구장마다 이런 상황인데도 흡연실 확충은 제자리 걸음이고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현행 10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선수들이 경쟁하듯 써내려가는 홈런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오늘은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연타석 아치로 팀 연패를 끊었는데요. 롯데 이대호 선수는 추격의 홈런으로 홈런왕 경쟁에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두산 양의지가 3회엔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5회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결승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제패했던 두산은 올 시즌 주춤한데 민병헌의 쐐기포까지 터지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화 김태균이 내야 땅볼을 쳤지만 있는 힘껏 달립니다. 이 전력 질주 덕분에 프로야구 연속 경기 출루 신기록은 65경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삐끗해 바로 교체됐습니다. 김태균이 초반에 빠졌지만 한화는 4안타를 몰아친 하주석의 활약을 등에 업고 KT를 크게 이겼습니다. 롯데가 1대6으로 뒤진 8회 이대호의 홈런 한 방이 롯데 팬들에겐 위안거리였습니다. 이대호는 9경기 만에 시즌 6번째 아치를 그리며 홈런 1위 SK 최정에 3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홈런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타율은 4할 3푼 8리로 뛰어 타격 1위를 질주했습니다. 올 시즌 테임즈가 빠져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은 NC는 나성범의 홈런을 앞세워 6연승을 달렸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마라도 다음으로 우리 국토의 두 번째 남쪽 끝에는 제주 가파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파도에선 청보리가 한창 여물고 있는데요. 온 섬이 초록 물결을 이룬 장관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충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모술포항을 출발한 배가 20여 분을 달리자 가파도가 보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객들 눈앞에는 바닷바람에 출렁거리는 청보리밭 초록 물결이 펼쳐집니다. 따뜻한 봄날에 오니까 청보리밭 초록색 너무 좋습니다. 힐링도 되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청보리밭 옆으로 올레길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섬 기운을 만끽합니다. 가파도는 섬 전체 면적 87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렇게 70%가 모두 청보리밭입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초록 물결을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섬이 편편하고
너무 크지 않고 높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평평한 길을 우리 손주하고 걷기가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현재 청보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 가파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초록 물결이 절정을 이루며 넓은 들판을 적시게 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서해 5도를 시작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